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즉 우리 국어의 역사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세국어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렇게 위에 원문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현대어 풀이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중세국어의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대응시키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중세국어 원문에 있는 부분과 대응하는 현대어 부분을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친절한 게 그 아래 보시면 자, 이렇게 탐구 대상이 중세국어 원문일 거고요. 비교 자료가 현대어 풀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현대어 풀이를 아예 문제에서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친절한 편에 속했어요. 자, 그래서 탐구 결과를 보시면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탐구 결과가 무엇에 대한 탐구냐 하면은 중세국어에 대한 탐구입니다. 자, 기운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그이운과 이를 끊어 적었군. 네, 이 앞에 나오는 말이 채연이고요. 뒤에가 이제 이라는 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원문 보시면 기운, 이라고 끊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홍색을 부분 보시면요. 현대국어와 같은 형태의 을이 사용되었다. 실제로 원문을 가서 보시면 홍색을이라고 해서 현대국어와 동일한 형태의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을이라는 친구는 목적격 조사에 해당하는데요. 이 목적격 조사가 중세국어에 어떻게 선택됐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현대에는 소실된 아래아가 당시에 사용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중세국어 보시면 여기 점점 찍혀 있는 거 보시죠?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렇게 점 찍혀 있는 친구의 이름은 바로 아래아입니다. 이거 간혹 가다가 한자인 아래하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 하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점 찍혀 있는 친구는 이렇게 자음에 아래에 쓰이는 암호음이다 해서 아래아라고 불립니다. 자, 그럼 다시 현대국어로 와보시면 갓한이라고 나왔던 요 아래아가 사라진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3번에 현대에는 소실된 아래아가 당시에 사용되었다라는 설명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겉은이라는 부분인데요. 앞글자의 받침 시옷을 거듭 적었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올라가 볼게요. 자, 리을에 쓰여진 표기를 보면요. 원래 이 리을이라는 친구는 겉이라는 의존명사에 안이라는 보조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겉과 안을요 끊어 적은 게 아니라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으로 올려 적었죠.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 적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듭 적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친구가 거듭 적혔다면요. 아무래도 이런 식의 형태로 쓰였을 거예요. 거듭 적었다는 건요. 앞말의 종성을 앞말 종성에도 적고 뒷말 초성에도 적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끝에 5번 보시면 빠지는을 볼게요. 이 친구 빠지는 때 시옷, 비읍 두 개가 쓰였죠. 이렇게 앞말에 우리 초성에서 단어의 초성에서 이렇게 단어의 무리가 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어두자음군이 현대에 쓰이나요, 여러분? 안 쓰이죠. 현대에는 거의 다 된소리로 통일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선생님이 관련된 개념들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끊어적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끊어적기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이때 이 받침을 앞말 종성에 그대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기운과 같이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는데 이 친구를 끊어 적는 것. 그것이 바로 분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조사인데요.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뭐뭐 있어요, 여러분? 네, 현대국어에는 을과 를 두 개가 있고 이 친구는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앞말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더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체언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표로 정리를 해보자면 요렇게 총 4가지의 형태가 선택이 되는 모양을 띠고 있어요. 굳이 이제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를 굳이 왜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야 하죠? 라는 의문이 생긴 친구들은 바로 그 모음조화라는 친구 때문인데요. 중세국어에는 이 모음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기 때문에 체언에 붙는 이 조사의 형태들이 대체로 양성모음일 때 오는 조사, 음성모음일 때 오는 조사가 둘 다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다른 조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거듭적기가 나오죠. 이 거듭적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말의 받침을 앞말의 총성에도 적고 뒷말 초상에도 적고 둘 다 적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나타나는 이유는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중세국어 때는 일반적으로 연철을 사용했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제 분철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연철에서 분철로 가는 그런 경향 속에서 이제 연철을 써야 하는지 분철을 써야 하는지 헷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혼란스럽게 나타난 표기가 지금 거듭적기, 혼철, 중철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시면 이번에는 이제 자료를 조금 줍니다. 자료를 통해서 중세국어 의문 요 3가지에 대해 탐구하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보기만 보시고도 탐구를 할 수 있다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억을 보시면 여기 아래 아라는 친구가 있고요. 또 반침이라는 친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반침이 사라지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가 사라져요? 아래아가 사라졌죠. 그 밑에 나오는 가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는요. 아래아와 반침이 소실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실의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죠. 반침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래아가 사라지는 이런 순서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요. 덥다에 어가 붙었는데 이 친구 더버로 나와요. 우리 이런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 잡다에 아가 붙으면 중세국어 시기에 자바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 덥다의 경우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어간 끝에 있던 비읍이 순경은 비읍의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좀 크게 써보면 덥다에 어가 붙었는데 더버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어간 끝에 있던 비읍이 이렇게 순경은 비읍으로 바뀐 다음에 연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보시면 곱다에 아가 붙으면 고바, 곱다에 어가 붙으면 구어가 되고요. 이 친구들이 현대국어로 오면 고와 구어가 됩니다. 니은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근데 이 디귿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 어미의 모양이 달라요. 얘는 아가 붙고 얘는 어가 붙죠. 자, 이렇게 아와 어가 붙었을 때 얘는 이제 순경은 비읍이랑 아가 붙었는데 이 친구가 와로 바뀌고 얘는 순경은 비읍과 어가 붙었는데 이 친구가
워로 바뀌는 변화를 띠게 되죠. 그럼 뒤에 나오는 이 모음, 얘가 어떤 모음이랑 맞냐냐에 따라서 현대국어에 이제 정착하는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된다?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게 디귿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요. 기역으로 보아 중세국어 마잘과 가잘의 반치음은 음은 변화 양상이 같았다. 저 마잘과 가잘 모두 반치음이 소실되는 공통적인 변화를 겪었고요. 자, 2번 보시면 기역으로 보아 아래하는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대요. 자,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똑같이 마알인데요.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변하고 둘째 음절에서 으로 변했어요. 가알도 첫째 음절에서는 아모음, 둘째 음절에서는 음모음으로 변합니다. 자, 이거는 이 아래아의 소실 단계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이 아래아가 사실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 모음의 기본자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쓰이던 모음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소실되게 됩니다. 근데 아래아가 소실될 때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두 개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아가 모두 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마알에서 마을이 되죠. 그래서 이 알이 이렇게 으로 변하는 이런 변동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첫 번째 음절에 남아있는 요 아래아가 아모음으로 바뀌는 이런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이 음절 이하라는 것을 이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두 번째 음절부터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음절 이하라는 거는 바로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네 번째 음절 중에서 두 번째 음절 이하로 이렇게. 그럼 여기 한민국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음절 이하에 나오는 아래아는 다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첫 번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아로 변하는 이런 변동이 아래아 소실의 두 개의 단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에 있는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으로 보아 니은은 덥다에 어가 붙으면 덥어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 덥다의 비읍, 덥다, 어간, 덥의 끝소리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누구예요? 어랑 결합하면 이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뀐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디귿으로 보아 순경음 비읍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국어의 표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아가 결합하면 와가 되고요. 순경음 비읍에 어가 결합하면은 워가 되는 변동이 일어나죠. 이러고 왜 이렇게 모양이 변하나 했더니요. 실제로 이 순경음 비읍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모음 오나 우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제 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인 오,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인 우로 바뀌게 되는 변동이 있고 이러한 변동 때문에 현대국어에 각각 와와 워라는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 5번 보시면 반침과 순경음 비읍 현대국어에 표기되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시면 현대국어에서는 반침과 순경음 비읍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친구도 맞는 설명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중세국어의 조사에 대해 탐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사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고, 목적격조사는 알랄, 을을이고, 관형격조사는 애의, 시옷이고 이렇게 외워뒀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외워두고 있던 조사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나오면 친구들이 헷갈려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했듯이 중세국어는 현대어 역을 보면서 현대어 역의 기능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현대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현대어와 똑같은 역할을 했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를 같이 봐볼게요. 자, 일단 기억 보시면 공자에다가 이가 붙었습니다. 자, 이 공자까지는 공자이겠고요. 나오는 뒤에 붙는 이가 바로 현대국어의 가가 되겠죠. 자, 이 현대국어의 가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 공자가 말했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는요, 주격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나온 이 짝대기 이도 주격조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니은, 증자다려, 증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럼 증자까지는 증자이겠고 이 형태를 알 수 있는 처음 보는 이 다려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쵸? 이 에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에게의 역할은 뭡니까? 이 공자라는 주체가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는 부사어임을 나타내겠죠. 그러면은 얘가 부사격 조사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다려, 난생 처음 보지만 이 친구는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며 본 것 같아요. 그쵸? 현대국어에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를 현대국어로 해석해 보니까 과가 됐어요.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이렇게. 그러면 이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하면은 A와 B와 해서 단어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현대국어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접속조사입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이며도 역할이 뭐예요? 접속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리를 보시면 효도의 비르솜이여. 어머, 우리 아는 형태소가 나왔죠. 관형격 조사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현대국어에도 효도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효도라는 체언이 시작이라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도록 만드는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미음의 부모랄 현적해 홈이. 자, 현대국어 보시면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자, 이 르는 역할이 뭐죠? 네, 목적격 조사죠. 그렇다면 이 미음에 있는 랄도 목적격 조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를 통해서 중세국어 형태소의 역할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선택지를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기억이 이는 현대국어에 가로 바뀌었으니까 앞말이 행위의 주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어라는 의미죠. 자,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니은의 다려는 현대국어에서 에게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말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래요. 이게 바로 부사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이면은 현대국어에 괄호 쓰였으니까 뒷말과 비교하는 대상이래요. 자, 근데 아까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A와 B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접속조사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옳지 않은 것이 되므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보시면 애가 의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앞말이 뒷말을 꾸며준다. 관형어의 자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도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보시면 랄과 랄이 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말이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이다. 얘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고요. 그 아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들인데요. 일단 주격조사 2의 경우는요. 앞에 나오는 체언이 어떤 형태를 지녔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3개로 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앞말에 자음이 있니, 모음이 있니, 아니면 이모음이 있니,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분포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2가 어디에 분포해 있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게 3번에 이제 비교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서술어와 관련해서 다른 대상과 비교해.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보다 크다. 이것은 그것과 다르다. 하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이때 나오는 보다와 가가 바로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문에서 본 친구는요. A와 B와 C와 이렇게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형격 조사를 보시면 관형격 조사는 에, 의와 시옷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유정명사인데 높이지 않는 대상일 때는 에나 의가 쓰이고요. 유정명사이면서 높여야 돼 혹은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사슴이란 뜻이에요. 이 친구 뒤에 관형격 조사를 붙인다? 그러면은 얘는 유정명사니까 에나 의 중에 하나가 붙어야 될 거고요. 4.3에는 아래아가 양성모음이니까 애가 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거북. 얘는 거북이라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은 유정명사니까 에나 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거북에 있는 요 우 모음이 음성 모음이니까 똑같이 음성 모음인 의가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부티어라는 단어가 있다. 부티어는 높여줘야 되죠. 시옷이 와요. 부티어. 그 다음에 나라 무정명사죠. 시옷이 옵니다. 이렇게 관형격 조사도 앞에 나온 이 체언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모음조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설명을 조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중세국어의 이 모음조화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는데요. 모음조화라는 게 뭐냐?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이는 걸 모음조화라고 한대요. 그래서 양성 모음엔 이 친구가 있고, 음성 모음엔 이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아요.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요, 파괴되는 경우를 찾으라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붉은에 있는 은은 음성 모음, 의도 음성 모음. 그러면 이 친구는 모음조화 잘 지켜줬고요. 하나를 보시면 양성, 음성. 모음조화 파괴됐네요. 그 다음에 소래랄에서 이 친구 양성이니까 잘 지켜졌고요. 들어보시면 의와 어가 둘 다 음성 모음이니까 잘 지켜줬어요. 같아는 둘 다 양성 모음이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자, 아까 표시했던 거를 이제 잘 돌이켜 보면은, 이 친구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 결합할 때. 자, 기역과 리을과 미음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고요. 디귿과 니은 같은 경우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죠. 즉, 이 모음조화라는 것은요,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든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든 모음조화가 항상 엄격하게 지켜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니은 같은 경우는 이 모음조화가 파괴된 경우죠. 이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세국어 시기엔 이렇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완벽한 대립체계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양성모음도 이렇게 3개, 음성모음도 3개 있으니까 각각 짝을 이루어서 완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배신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아레아라는 친구가 소실되게 되면서 이 완벽한 3대3 대립체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문제의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지문에 2개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지문에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그대로 푸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하나씩 보시면
사실 이렇게 문법에 나오는 지문은 글의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 구조를 파악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문단 보시면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높임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보통은 주체 설명하고 객체 설명하고 상대 설명하는 나열하고 열거하는 설명 방식으로 설명이 되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문단 주체 높임, 3문단 객체 높임, 4문단 상대 높임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럼 주체 높임부터 가보시면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하면서 현대국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읽다 보면 중세국어의 경우에도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앞으로 처음에 여기 높임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소를 사용해.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이런 형태소를 사용해 라는 설명의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 보시면 주체 높임이 높이는 대상, 객체가 높이는 대상, 상대가 높이는 대상을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형태소, 빨간 부분이 중세국어에 사용되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 부분만 보시면 중세국어에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시가 사용되고 객체 높이려면은 삽이 사용되고 상대 높이려면은 이나 it이 사용된다. 이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응은 옛니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제 지문을 바탕으로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삽 있고요, 시 있고요, 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매셔가 사실은 선생님이 이 셔에만 체크해놨는데 매셔가 전체가 다 돼야 돼요. 왜냐면 현대국어를 읽어보면 모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모시어라는 게 하나의 이제 특수어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보시면 시와 이가 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형태소를 일단 찾아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1번. 기역은 현대국어와 달리 삽을 사용해서 목적어를 높인다. 자, 여러분 기역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인이의 군대를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이의 근대를 이라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삽 사용한 거 맞고요. 현대국어엔 삽 안 쓰이니까 현대국어와 달리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음의 시를 통해 성손을 높이고 있대요. 성손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성손이 일로하시니 현대국어 풀이 보시면 성손이 노하신이에요. 자, 노하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성손이 되죠. 자, 그럼 이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선어말음이 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보시면 디귿은 현대국어와 달리 청자 높이려고 이를 사용한다. 여러분 디 가시면 올만이 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상대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음이 맞습니다. 그다음 4번 보시면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려고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대요. 여러분 지문 읽어보시면 특수한 어휘 사용되는 경우가 현대국어에 이렇게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면 주체를 높이거나 객체를 높일 때 모두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도 특수한 어휘 사용되는 게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 이 4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판단할 때 판단해야 되는 요소가 얘가 주체냐 객체냐라는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가시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이 모시고가 어른을 높이고 있죠. 그럼 이때 쓰이는 이 특수한 어휘는 객체를 높이는 걸까요? 주체를 높이는 걸까요? 그렇죠. 객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시나 이가 둘 다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시로는 주체를 높이고 이로는 청자를 높이는 이런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제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예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제 나타낼 때는요, 중세국어에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요. 나덜이 세 가지로 이제 시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떤 선어말 어미도 안 쓰일 때 혹은 더가 쓰일 때 과거, 현재일 때는 나, 미래일 때는 리가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 해가지고요. 이 더가 오랑 합쳐질 때는 다로 나타난다. 즉 더랑 오가 만나면 다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친구들이 어디서 이제 안타깝냐면요. 이 다를 설명할 때 화자 자신일 때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 오. 얘가 도대체 뭔가요? 여기서 엄청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답은 시제에 대해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굳이 오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이 나덜이 세 개의 친구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기부터 우리가 먼저 분석해보면 이 다는 아까 더랑 오가 합쳐진 거라고 했으니까 과거가 되겠고요. 나가 쓰이면 현재죠. 그다음에 죽은이랑 죽다의 은이라 이렇게 붙은 거니까 아무 형태로도 안 쓰인 이런 공집합 표시로 해놨는데 아무 형태도 안 쓰였다는 거예요. 선어말 어미로. 그럼 이 친구 과거가 되고요. 하더 이다의 더는 과거가 되고요. 어드리라의 리가 있으니까 미래가 되죠. 자, 그럼 이 시제에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3번에 죽은이라가 현재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과거 시제니까 틀린 설명이 됩니다. 간혹가다 이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높임 표현도 그렇고 시제 표현도 그렇고요. 여러분 선어말 어미의 개념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다, 가고, 가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라는 말을 활용을 할 때 앞에 이제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 이 어간 뒤에 붙는 말을 어미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어간과 어미들 중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말을 보시면 가가 아까 마찬가지로 어간이고요. 다가 어미인데 말을 끝맺어주는 어미다 해서 이 친구는 어말 어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어미가 들어가게 된다 하면 이 친구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요.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가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제가 가다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시제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다를 만약에 현재 시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이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다라는 말에다 내가 주체를 높이는 말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이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또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선어말 어미는 굉장히 쉬워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문문인데요. 이 의문문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의문문을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현대국어의 의문문은요, 종류가 여러 개지만 그 의문문의 모양이나 어미가 변하지는 않아요.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구별을 하지 않죠. 근데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이 의문문의 모양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인칭의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물음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 물음말의 유무라는 거는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의문사라는 건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칭의 종류 보면은 주어가 1인칭, 3인칭일 때
혹은 주어가 2인칭일 때가 나뉘고요. 그 다음에 물음말이 있는 경우, 물음말이 없는 경우로 나뉘죠. 자, 이 내용을 쌤이 아래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가 1인칭, 3인칭일 때는요. 이렇게 물음말이 있는 경우에는 O형이 쓰이고 물음말이 없는 경우는 A형이 쓰이고요.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전혀 이 물음말이 유머를 상관하지 않고 니은다가 쓰인다라는 게 이 보기에 나오는 지문을 요약한 거예요. 이걸 좀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의문사가 있다는 건 그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의문문을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의문사가 없어요? 근데 그냥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먹었어. 혹은 아니 안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판가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 의문문은 O 형태,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은 A 형태로 끝난다는 건데, 이러한 형태가 중세국어 때 구별되는 형태가 실제로 이제 경상도 사투리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너 밥 먹었니를 물어볼 때 밥 먹었나일까요? 밥 먹었노일까요? 밥 먹었나? 밥 먹었노? 이렇게. 뭘까요? 자, 이거는 밥 먹었나가 맞습니다. 니 밥 묻나? 이렇게. 좀 어색하죠? 자, 니 밥 묻나?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아형으로 끝났잖아요. 얘가 이제 밥 먹었나? 라고 물어보면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둘 중에 하나를 판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노라는 O 형태가 아니라 A형으로 끝맺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가는지를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디 가나일까요? 어디 가노일까요? 그렇죠. 얘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가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 어디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 의문문이니까 O 형태로 끝맺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어디 가나도 틀리진 않는 게요. 얘 어디 가노? 이거는 설명 의문문. 어디를 설명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 어디 가나? 이러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판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판정 의문문이니까 얘가 A형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세국어의 의문문을 판단하실 때는요. 특히 이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을 구별하실 때는 이 경상도 사투리의 예시를 좀 생각하면서 판정할 때는 A형, 설명할 때는 O형이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 주어가 2인칭일 때는 2인칭이라는 건 너야 너. 2인칭일 때는 니은다가 쓰인다는 거, 어떤 구별 없이 니은다가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 선생님이 주어를 밑줄 그어놨는데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자, 일단은 부처가 몇 인칭이에요? 얘는 3인칭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간에 나신 것인가? 라고 할 때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형이에요? O형이에요? A형으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너라는 말이 나와요. 와, 2인칭입니다. 여러분, 2인칭. 자, 그러면은 누구라는 의문사가 있든 없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못 쓰면 돼요. 니은 다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이 친구는요. 어떤 사람이 3인칭이에요. 근데 어떤이라는 의문사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의문사가 있으니까 설명 의문문이에요. 그럼 형태가 O형이 와야겠죠. 근데 지금 마지막 건 물어보지 않고 기억과 니은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만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기억은 A형이 와야 되고 니은에는 니은다가 와야 돼요. 자, 그럼 A형이 온 거 찾으시면 이렇게. 선생님 얘도 A형이잖아요 하고 싶지만 얘 니은다가 하나의 형태예요.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배혼다 맞고 아니고 죄송해요. 배혼다의 이 니은다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나 가로 끝나는 건 틀리고 해서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세국어를
기출 문제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중세든 근대든 상관없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 현대어 풀이나 혹은 주어져 있는 지문을 이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만 알아두시고 실제 원문과 현대어 역을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당시의 형태소의 역할을 찾아내는지 그것을 위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